살려줘. 제발 살려줘. 살려달라고? 니놈이 아다간 조선 사람 목숨이 몇인데 감히 살려달라 짓어대는 거냐? 경성 미국 거래를 쥐고 흔들며 순사들을 개처럼 부리던 무라카미 겐지. 그 기세등등하던 자가 지금 제 발밑에서 짐승처럼 기고 있습니다. 핏물 뺀 금괴들이 바닥을 뒹굽니다. 조선의 쌀을 뺏고 조선의 피를 짜내서 세운 55평짜리 지하 금고실. 그 탐욕의 성전이 오늘 밤 이놈의 무덤이 될 겁니다. 가져가. 이 금괴 다 줄게. 제발 목숨만 살려줘. 55평생 무릎 한 번 꿇지 않았던 자의 목소리가 쉰 쇳소리를 냅니다. 제 손으로 던진 금괴들을 다시 주워 담으며 비굴하게 내밉니다. 조선 장정 10명이 10년을 꼬박 일해도 못 만질 돈. 그걸로 제 목숨값을 치르겠답니다. 7년입니다. 이놈이 우리 땅에서 뼈를 깎아내고 피를 긁어모은 시간. 빈손으로 들어와 총독부 뒷배 하나로 장터 자릿세를 뜯고 헐값에 땅을 가로채 쌓아 올린 저주받은 부귀영화. 장터 상인 32명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이 금고 속에서 무라카미는 지금 제 오줌에 절여진 채 떨고 있습니다. 딸랑하고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집신이 다가갑니다. 때 묻은 두루마기, 어깨에 툭 걸친 보찜. 무라카미의 동공이 찢어질 듯 커집니다. 놈이 덜덜 떨며 묻습니다. 그 보찜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여기까지 왔냐고. 나는 천천히 낫을 치켜들었습니다. 손잡이까지 스며든 핏자국이 등잔불에 번뜩입니다. 이 보찜 속에 뭐가 들었냐고? 한 박자. 딸랑. 내 놈 명줄이다. 이제 내 차례다. 경성 최대 미국상의 비명소리가 금고실 벽을 때립니다. 장터 흙바닥에 뒹굴던 쌀 한 톨의 무게가 저 금괴 더미보다 무거워지는 심판의 시간. 이 처절한 복수의 시작은 사흘 전 서대문 밖 새벽 장터였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낡은 삿갓의 사내. 그가 왜 인간 귀신이 되어 나타났는지 그 피냄새 진동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에서 듣고 계신지, 제주에서 듣고 계신지, 인천에서 듣고 계신지, 듣고 계신 곳으로 행운 가득한 기운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장. 장터는 소리로 먼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새벽빛이 골목 끝까지 닿기도 전에 엿장수 가위 소리가 먼저 장터를 깨웠고 그 소리를 따라 하나둘 사람들이 자리를 펼쳤습니다. 닭 우는 소리, 두부 판 위에 물 붓는 소리,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헌병의 군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조선말과 일본어가 뒤섞이며 경성 서대문 밖 장터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허장은 보찜을 내려놓고 낡은 보자기 위에 엿기름 2덩이와 말린 더덕 한 줌을 펼쳤습니다.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앉아있기 위한 자리, 사람들 사이에 섞이기 위한 명분이었으니까요. 삿갓 아래 눈이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장터 전체를 훑쳤습니다. 포목전 영감 김칠봉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을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올겨울 들어 더 심해진 떨림이었는데 새벽 찬 공기에 손가락 마디마다 물이 고여 더욱 뻣뻣해진 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폈습니다. 안 펴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72해를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자리에서 40년을 천을 팔아왔고 그 아들에게도 언젠가 넘겨줄 작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징용 통지서를 받은 것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논두렁에서 통지서를 펼쳐 읽던 아들의 얼굴이
영감은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장 잘 지키고 계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감은 오늘도 혼자 천을 폈습니다. 25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몰라 떨리는 손으로 자릿세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라카미 겐지가 서대문 밖 장터 부지를 손에 넣은 것이 그때였는데 총독부 경매에서 시세의 3분의 1 값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장터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더 무서운 답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달부터 자릿세가 달라졌습니다. 3대를 이어오는 동안 줄곧 단량이었던 것이 그달에 12냥이 되더니 다음 달엔 15, 그 다음엔 18, 지난달엔 20, 그리고 이번 달은 25냥이었습니다. 6달 만에 꼭 5배가 된 것이었습니다. 항의를 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터에서 3대째 떡을 팔아온 최 씨 여자였는데 무라카미 사무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종이에 적어 내밀었습니다. 단량이던 것이 왜 25냥이 됐느냐고 근거를 내놓으라고. 사흘 뒤 최 씨의 좌판이 새벽에 불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신고를 받은 순사는 방화 흔적이 없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경성 서대문 순사 주임이 무라카미 겐지의 집에서 매달 쌀, 세가마를 받는다는 것을 장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고발할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조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허장은 삿갓 아래서 영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3대를 먹여 살린 그 손이 오늘은 25냥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몰라 떨고 있었습니다. 쿵! 수레바퀴가 장터 입구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장터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손이 먹고 발이 먹고 소리가 멎었습니다. 하야시가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왼쪽 귀가 없는 사내였는데 낭인 출신으로 싸움 중에 잘렸다 했고 무라카미 겐지가 그 귀 없는 자리를 보고 직접 고용한 자였습니다. 겁주기의 제격이라며 셋이 더 따라 내리더니 하야시가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릿세 걷는다. 첫 번째가 김칠봉 영감의 자리였습니다. 하야시가 장부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25냥. 지난달엔 20이라 하셨는데요. 영감의 입술이 먼저 떨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25이야. 오늘 팔아야 낼 수 있는데요. 딱 하루만 봐주시면. 하야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영감 앞에 펼쳐진 천 더미를 향해 발끝이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야시 옆에 서 있던 수아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자기 발에 걸린 것처럼 무릎부터 땅을 짚었는데 일어서려 해도 왼쪽 무릎이 안으로 꺾여버려 도무지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야시가 돌아봤습니다. 보찜 장수 하나가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수아 옆에서 보찜을 주워들고 얼굴을 드는데 삿갓 아래서 해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찜이 워낙 커서 앞을 못 봤네요. 하야시가 수아를 봤습니다. 무릎을 감싸준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찜 장수를 봤습니다. 낡은 집신에 해진 두루마기, 영양이 부족해 얇아진 목.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시선을 거두며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25냥.
못 내면 천도 가져간다. 장터 한 구석에서 두부장수 오씨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밝은 여자였습니다. 보찜장수의 손이 수아 옆을 지나치던 찰나 손가락 하나가 수아의 무릎 안쪽 한 곳을 딱 한 번 건드리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두부판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보찜장수를 봤는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엿기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에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장터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어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쌀 무렵 허장이 보찜을 챙기다 김칠봉 영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영감이 혼자 천을 접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 잘 접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없이 반대편 끝을 잡자 영감이 올려다봤고 허장은 그냥 웃었습니다. 삿갓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웃음으로 고맙네. 영감이 낮게 말하더니 잠시 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자가 왜 갑자기 넘어진 건가? 자네가 딱 옆에 있었는데. 허장이 보찜 끈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원래 약한 사람이 있어요. 찬날엔 더하고요. 영감이 허장의 손을 봤습니다. 보찜 끈을 매는 손가락의 관절이 굵었고 손등에 힘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보찜 장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에 더 묻지 않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의 예의였으니까요. 허장이 보찜을 어깨에 얹고 일어서자 방울이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수아 하나가 달려와 하야시에게 귓속말을 했고 하야시의 얼굴이 굳더니 빠르게 보찜 장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보찜 장수는 이미 골목 어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야시가 장부를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놈 뒤를 밟아. 이장. 밤이 내려앉은 장터는 낮과 전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낮에는 두부 비린내, 생선 썩는 내, 사람 냄새가 뒤섞이더니 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가라앉고 대신 차가운 눈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만 남았습니다. 허장은 주막 처마 밑에 보찜을 베고 누워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2명이었는데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오래 걸은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라 오래 숨어있던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허장은 눈을 감은 채 보찜 끈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감았다가 풀었다가 했습니다. 한참 뒤 인기척이 물러갔습니다. 주막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봉석이라는 이름을 이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3살. 이 장터에서 20년째 주막을 운영해온 사내였는데 품이 넓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징용으로 남편을 잃은 집 식구들에게는 먼저 외상을 권했고 자릿세를 못 내 며칠째 굶는 노점상에게는 눈치 없이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명절이면 제 돈으로 떡을 사다 장터 사람들 자리마다 돌렸고 어느 해 겨울에는 동상에 걸린 아이를 집에 데려다 한 달을 재운 일도 있었습니다. 박봉석이라는 이름 앞에서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봄까지는 창호지에 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술상이 놓인 것도 보였습니다. 하야시였습니다. 그리고 박봉석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술잔을 채워주고 있었는데 박봉석의 목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허장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보찜 장수, 오늘 처음 나타난 사람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행색이 영 수상하더이다. 낮에 어르신 옆에 있었는데
하야시가 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허서방이라고만 하던데 성도 제대로 모르겠소. 어디서 자는지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봉석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 보찜 내려놓고 누웠소. 허장이 처마 밑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방울을 한 손으로 감싸주면서 보찜을 집어들고 눈 덮인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발자국이 금세 눈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봉석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 하고 허장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허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봉석이 하야시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건넨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자릿세 2달치를 내지 못한 대가였는데 이름 하나에 쌀 닷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딱 1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낼 작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6달이 지났을 때 박봉석이 하야시에게 넘긴 이름은 모두 32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쌀닷 되식이었으니 32명이면 쌀로 160대. 한 가마 반이 조금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 32명이 어떻게 됐는지 허장은 하나씩 알고 있었습니다. 11명은 장터에서 쫓겨났고 6명은 순사에게 끌려갔으며 셋은 그 이후로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아직 장터에 남아 있었지만 그 12명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봉석이 명절마다 떡을 돌리던 그 손으로 이름을 적어 넘긴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딱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절의 진짜 잔인함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구조. 그 구조를 설계한 자가 무라카미 겐지였고 그 구조가 박봉석을 이쪽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분명했습니다. 무라카미 겐지의 저택은 장터에서 20리였습니다. 허장은 눈길을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담장 밖에 서서 잠시 멈추더니 아무것도 아닌 보찜 장수처럼 천천히 담장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초가 교대하는 소리, 개가 묶인 방향, 담장이 꺾이는 지점. 걸으면서 눈이 움직였습니다. 담장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쇠를 긁는 소리였는데 허장은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눈을 고정했습니다. 저택 북쪽 끝이었습니다. 환기구가 그 바로 위에 있었고 환기구 크기는 사람 어깨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허장은 보찜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비단천에 쌓인 것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그것을 감쌌다가 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장터로 돌아온 것은 새벽이 가까워서였습니다. 처마 밑에 다시 자리를 잡고 누운 허장의 머릿속에서 저택 구조가 천천히 돌았습니다. 환기구 하나 담장 꺾이는 지점, 보초 교대 간격, 그리고 박봉석의 창호지 그림자. 박봉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장터의 문제는 하야시 하나를 처리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라카미 겐지가 있고 그 무라카미를 움직이게 하는 총독부가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 박봉석 같은 사람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끊어내야 할 것은 뿌리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방울이 바람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아침 김칠봉 영감이 자리를 펴다 멈췄습니다.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꼭 25냥이었고 작은 쪽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무릎 약한 사람은 눈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영감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보찜 장수는 이미 제자리에 앉아 엿기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삿갓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에 고맙다는 말을 크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영감은 보자기를 품속 깊이 넣고 천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손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하야시가 장터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보찜 장수를 찾는 눈빛이었는데 보찜 장수는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앉아서 하야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3장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장터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두부장수 오씨의 두부판 옆에 쌓여있던 노쇠 양동이가 없어졌고 그 다음 날은 포목전 영감 김칠봉의 저울추가 사라졌으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주막 박봉석이 아끼던 노쇠 주전자 3개가 연기처럼 없어졌습니다. 공출이었습니다. 하야시의 수하들이 전날 밤 장터를 한 바퀴 돌면서 금속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죄다 쓸어담아 간 것이었는데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순사에게 신고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공출은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항의할 곳도 돌려받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 씨가 두부판 앞에 앉아 빈자리를 내려다보는데 그 양동이가 오 씨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이었고 오 씨가 어릴 때 그 양동이로 물을 길어다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담긴 것이었는데 이제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허장이 그 옆을 지나치면서 두부 한 모를 집어들고 동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 씨가 올려다봤을 때 허장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야시가 장터 한가운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공출 협조에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적극 협력해달라는 말을 일본어와 조선어를 섞어가며 했는데 그 말을 하는 동안 하야시의 눈이 계속 허장 쪽을 향했습니다. 허장은 삿갓을 눌러 쓴 채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하야시가 허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찜 장수? 허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삿갓 아래서 해죽 웃었습니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자리세. 아이고, 제가 며칠 더 여유를 주시면 꼭 마련해 오겠습니다요. 팔리는 게 없어서 원. 하야시가 허장의 보찜을 발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보찜이 옆으로 쓰러지며 엿기름과 더덕이 흙바닥에 굴렀습니다. 하야시가 그것들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허장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굴러다니는 엿기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 손의 힘줄이 한 번 붉어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절에 말하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그러나 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봤다는 것을 서로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자 허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을 나선 것은 사경이 가까워서였는데 이번에는 저택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허장이 멈춰 선 곳은 낡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허장의 손이 닿자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공출로 걷어들인 노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양동이, 숟가락, 저울추, 주전자, 제기까지 조선 집집마다에서 뜯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집 제사상에 올렸던 것인지, 어느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인지, 누가 몇 대에 걸쳐 물려받은 것인지, 그 이야기들이 담긴 것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허장이 창고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건들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으로만 훑었는데 그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 다른 것들과 따로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라카미의 도장이 찍힌 장부 하나와 서류 꾸러미였습니다. 허장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부장수 오씨가 자리를 펴는데 두부판 옆에 노쇠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양동이 바닥에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오씨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뚜껑을 잘못 닫아서 생긴 흠집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오씨가 양동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목전 영감 김칠봉도 저울추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봉석의 주전자는 없었습니다. 하야시가 창고에 들어간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공출품 목록을 확인하려던 것이었는데 창고 자물쇠가 제대로 잠겨 있었고 안에 있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야시는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창고 구석에 쌓아두었던 장부와 서류 꾸러미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하야시는 확실히 봤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장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찜 장수를 찾는 눈빛으로. 허장은 그날따라 자리를 일찍 폈습니다. 엿기름을 정리하면서 장터 입구 쪽을 흘끗 봤는데 하야시가 수아 둘을 데리고 장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허장이 삿갓을 눌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야시의 군화 소리가 허장의 자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보찜 장수? 어젯밤 어디 있었어? 허장이 고개를 들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 처마 밑에서 잤지요. 눈이 와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여. 누가 봤어? 글쎄요, 자는 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허장이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영락없는 보찜 장수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야시가 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허장은 그 시선을 받으며 엿기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눈으로. 하야시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서 수아 하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허장의 귀에 닿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놈 눈 떼지 마. 해가 지는 장터에서 허장이 보찜을 챙기는데 두부장수 오씨가 지나치면서 아무 말 없이 두부 한 모를 허장의 자리에 내려놓고 걸어갔습니다.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허장이 그 두부를 받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찜에 넣으면서 허장은 골목 어기를 받습니다. 수아 하나가 장터 입구 그늘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도 없던 자리였습니다. 오늘부터 생긴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장, 감시가 시작된 첫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수아가 골목 어기에 서서 처마 밑 허장을 지켜봤는데 허장은 보찜을 베고 누운 채 새벽이 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고 사흘째 되는 밤도 그랬습니다. 보찜 장수는 그냥 자고 먹고 장터에 앉아 엿기름을 팔다가 해가 지면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가 하야시에게 보고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하야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장터에서 사흘이면 떠나야 할 보찜 장수가 열흘을 버티고 있었고 파는 것도 없이 앉아서 사람들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양새였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장터 사람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공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릿세를 30냥으로 올린다는 통보였습니다. 지난달보다 단량이 더 오른 것이었고 작년 봄 단량에서 시작한 것이 불과 10달 만에 6배가 된 셈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최 씨 여자의 좌판이 불탄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못 내겠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장터에서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두부장수 오 씨였습니다. 두부판 뒤에 앉은 채로 하야시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단량이 30냥이 됐으면 다음 달엔 40이 되겠지요. 저는 장사를 접겠습니다. 하야시가 오 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오 씨의 두부판 앞에 선 하야시가 두부판을 발끝으로 밀었고 두부 세모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사를 접어? 하야시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도 비워야지. 오 씨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눈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보일 듯 말 듯 떨리고 있었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해서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허장이 흙바닥에 떨어진 두부를 집어 두부판 위에 올려놓더니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두부 한 모 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전을 두부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부값이었습니다. 하야시가 허장을 봤습니다. 허장이 하야시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삿갓 아래서 해죽하게 저도 오늘 아침을 못 먹었지 뭡니까요. 두부라도 사 먹어야지요. 그러면서 두부를 받아들고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장터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야시의 눈이 허장의 등에 꽂혔습니다. 허장은 그 시선을 등으로 받으면서 두부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늦게였습니다. 하야시가 수아셋을 데리고 허장의 자리로 왔습니다. 보찜 펼쳐봐. 영장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시절에 조선 사람의 보찜을 펼치는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허장이 군말 없이 보찜을 내려놓고 하나씩 꺼냈습니다. 엿기름, 더덕, 녹그릇 3개, 낡은 옷가지, 그리고 비단 천에 싼 것 하나. 하야시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약이지요. 허장이 말했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하야시가 비단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가늘고 긴 침 12개가 꽂힌 작은 침통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침통을 이리저리 뒤집어 봤습니다. 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늘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길이였습니다. 침쟁이야? 젊어서 배운 게 있어서요. 허리에 놓으면 좀 낫더라고요. 허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하야시가 침통을 다시 비단천에 싸서 보찜 위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허장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는데 허장은 그 시선을 받으며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야시가 몸을 돌렸습니다. 10발짝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허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하야시가 돌아봤습니다. 허장이 침통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한번 놓아드릴까요? 제가 잘 놓거든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열흘 전 하야시의 수아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부장수 오 씨가 입술을 달싹였다가 닫았습니다. 포목전 영감 김칠봉이 천을 접다가 멈췄습니다.
하야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 허장을 봤습니다. 허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삿갓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웃음으로.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있는 것이 하야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닥쳐. 하야시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허장이 처마 밑으로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수아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어제는 하나였는데 오늘은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골목 어기, 한 명은 주막 담장 뒤편이었습니다. 허장이 보찜을 내려놓고 누우면서 눈으로 두 사람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포위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보찜 속에서 손이 움직였습니다. 비단 천을 감쌌다가 놓았습니다. 침통이었습니다. 하야시가 펼쳐봤지만 찾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침통 바닥 이중으로 된 칸막이 아래였습니다. 아주 얇은 종이 하나, 저택 구조가 적힌 것이었습니다. 환기구 위치, 보초 교대 시간, 지하 금고실로 이어지는 통로. 내일 밤이었습니다. 더 늦어지면 하야시가 먼저 움직일 터였습니다. 하야시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허장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밤이 오늘을 포함해 많아야 하루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수아가 발을 굴렀습니다. 참 밤이었으니까요. 허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밤을 위해 몸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두부장수 오씨가 두부를 만들기 위해 이른 새벽 우물가로 나왔다가 처마 밑에 누운 허장을 지나쳤습니다.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오씨가 잠깐 멈춰 그 얼굴을 봤습니다. 낡은 삿갓이 얼굴 위에 얹혀 있었고 해진 두루마기가 이불 대신 덮여 있었습니다. 보찜 장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얼굴에서 낮에 해죽한 웃음이 사라지자 전혀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 씨는 그것을 한동안 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내내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오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저 눈은 보찜 장수의 눈이 아닌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장 결행하기로 한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뜰 예정이었는데 눈구름이 달을 가려준 덕분에 장터 골목은 낮보다 훨씬 어두웠고 어귀의 선수와도 겨울 추위를 못 이겨 담장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장은 처마 밑에 누운 채 그 수아의 위치와 호흡을 귀로 확인하면서 사경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는데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더 또렷하게 허장의 귀에 닿았습니다. 허장이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든 사람의 숨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발소리가 처마 밑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는데 허장의 보찜 쪽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끈을 풀지 않고 옆으로 밀어내는 손길이었습니다. 보찜 안을 더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엿기름을 옆으로 밀어내고 더덕을 치우고 그 다음에 비단천에 쌓인 침통을 꺼내는 소리였습니다. 침통이 열리는 소리, 침 12개를 하나씩 꺼내는 소리, 그러다가 침통 바닥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침통 바닥의 이중 칸막이를 찾아냈습니다. 칸막이가 열리는 소리, 그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내는 소리,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별거 없지요? 허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박봉석이 몸을 굳혔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허장이 처마 밑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는데 잠을 자다 깬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깨어있던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박봉석이 손에 든 종이를 봤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백지였습니다. 찾으시는 게 이게 아니었나요? 허장이 말하면서 품에서 다른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봉석의 눈이 그 종이에 고정됐습니다. 달빛이 잠깐 구름 사이로 비쳐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봉석이 지난 6달 동안 하야시에게 넘긴 32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고 받은 쌀의 양이 적혀 있었으며 그 이름들이 이후 어떻게 됐는지까지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쫓겨난 사람, 순사에게 끌려간 사람, 소식이 없는 사람. 박봉석이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허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면 안 되겠지요. 한참 동안 박봉석이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처마 끝에서 눈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박봉석의 입술이 여러 번 달싹였다가 닫혔고 결국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처음 날 밤부터요. 허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주막 창호지 안에서 하야시와 마주 앉으셨을 때 저는 처마 밑에 있었으니까요. 박봉석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무섭다거나 억울하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쌓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이 오히려 더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어르신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박봉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허장의 눈이 보였습니다. 삿갓이 없어도 보찜 장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봉석이 그 눈을 보면서 무언가를 알아챘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기 온 이유가 단순히 장터 자릿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허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종이를 박봉석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내일 아침 장터 사람들한테 직접 드리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실지 그건 어르신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박봉석이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32개의 이름. 자기 손으로 적어 넘긴 이름들이 이제 자기 손 안에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야시한테는요? 제가 처리합니다. 허장이 보찜을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요. 박봉석이 자리를 뜨고 나서 허장은 잠시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수아는 아직 담장에 등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발을 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1시간 더 있으면 교대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교대하는 사이 골목이 비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허장이 보찜에서 비단천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침통이 아니었습니다. 침통 바닥 이중 칸막이 아래 진짜 칸막이가 하나 더 있었고 거기 들어있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길이의 침 12개와 달리 이것은 달랐습니다. 가늘고 길었습니다. 빛을 받으면 파랗게 번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허장이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를 봤습니다. 수아가 재채기를 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저곳에 서 있는 것이 괴롭겠지 하고 허장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표정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택까지 20리, 사경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수아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는데 조심하지 않는 발소리였습니다. 서두르는 발소리였습니다. 허장이 처마 밑으로 몸을 붙이는 순간 횃불이 골목 어귀를 밝혔습니다. 하야시였습니다. 수아 6을 데리고 왔는데 평소와 달리 손에 포승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야시의 눈이 처마 밑을 찾았고 허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야시가 멈추지 않고 걸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잘됐다. 저택으로 직접 데려가지. 허장이 보찜을 어깨에 얹으며 웃었습니다. 삿갓 아래서 해죽하게. 마침 저도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6장 20리길을 걷는 동안 허장의 손목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고 앞뒤로 수아 셋씩이 따라붙어 있었는데 하야시는 그 가운데서 한 번도 허장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허장은 포승줄이 묶인 손목을 내려다보면서 걸었습니다. 줄이 팽팽했습니다. 풀 수 있는 줄이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택 아니어야 했습니다. 무라카미 겐지가 직접 보는 앞이어야 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리길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조선 사람의 집에서는 나지 않는 냄새, 쇠기름 냄새와 다다미 냄새가 섞인 것이 코끝을 건드렸는데 그 냄새 아래로 다른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쌀 냄새였습니다. 잘 도정된 쌀, 장터 사람들이 공출로 빼앗긴 그 쌀이 어딘가에 쌓여 있는 냄새였습니다. 하야시가 허장의 포승줄을 잡아 끌며 복도를 지나 계단 앞에 섰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하야시가 철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빗장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복도를 밝혔는데 허장은 그 불빛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눈으로 방 전체를 훑쳤습니다. 한 번에 빠르게 총잡이가 열이었습니다. 방 네 귀퉁이와 철문 양옆 그리고 방 한가운데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총구가 모두 허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 의자에 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겐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55이라 했는데 그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양복을 빼입고 의자 팔걸이에 손을 얹은 채로 허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설계한 판 안에서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쓰레기를 줍던 고아 아이였는데 허장이 가끔 엿기름 부스러기를 쥐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목에 수아의 손이 올려져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허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무라카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어였는데 어딘가 어색한 발음이었습니다. 보찜 장수? 오래 기다렸어. 허장이 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한번 봤습니다. 환기구가 보였는데 저택 북쪽 끝이라던 그 환기구가 맞았습니다. 이 방이었습니다. 금고실 맞은편 벽에 쇠문이 하나 더 있었고 그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무라카미가 의자에서 일어나 허장 앞으로 걸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네 사람 무릎을 부러뜨렸고 창고에 들어갔고 공출품을 손댔어. 그러면서 허장의 턱을 손으로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야? 왜 여기까지 온 거야?
허장이 무라카미의 손에 턱을 잡힌 채로 웃었습니다. 삿갓도 없었고 포승줄도 묶여 있었지만 그 웃음이 보찜장수의 웃음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릿세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러 왔지요. 무라카미의 손바닥이 허장의 뺨을 쳤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철문에 튕겨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허장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라카미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는데 그 웃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총잡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야시만 웃지 않고 허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릿세. 무라카미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부탁하는 방식으로 해봐. 아이를 잡고 있던 수아가 아이의 목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들오들 떨리는 작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허장이 그것을 봤습니다.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렀다가 무라카미에게 돌아왔습니다. 무라카미가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어. 그리고 내 발등에 입을 맞춰. 그러면 아이는 보내줄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총잡이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야시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허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허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이 아닌 차가운 돌바닥이었는데 그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허장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무라카미의 발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잘 닦인 구두였는데 그 구두 위에 허장의 이마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라카미가 웃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마음껏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하야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봐. 결국 다 이렇게 돼. 그리고 다시 허장의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원래 이 자리가 맞아. 발밑. 총잡이들 중 하나가 낄낄거렸습니다. 허장이 이마를 구두 위에 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바닥의 냉기가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자세로 눈을 떴습니다. 무라카미의 구두 옆으로 돌바닥이 보였습니다. 그 돌바닥 저 너머 금고실 쪽 쇠문 아래로 아주 가는 연기가 스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장이 그것을 봤습니다. 색깔이 없는 연기였는데 냄새도 없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식경이면 됩니다. 딱 그만큼이면. 무라카미가 발을 들어 허장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일어나. 허장이 일어섰습니다. 무릎의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무라카미가 총잡이 하나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 총잡이가 허장의 가슴에 총구를 갖다 댔습니다. 무라카미가 허장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진짜 누구야? 누가 보냈어? 허장이 무라카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쇠문 아래로 스며들던 그 연기를 다시 봤는데 이제는 방 안 공기 자체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총잡이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야시도 몰랐습니다. 무라카미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허장만 알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이요? 허장이 말했습니다. 총구가 가슴에 닿아 있었지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보냈지요. 무라카미의 눈이 가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7장. 방아쇠를 당기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총잡이의 손이었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린 채로 굳어버렸고 총잡이가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라카미가 알아채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냄새가 없었고 색깔도 없었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귀퉁이 총잡이가 먼저였는데 그가 갑자기 옆 사람 쪽으로 총구를 돌리더니 낮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 사람이 그 총구를 손으로 밀어냈고 그 손을 다시 옆 사람이 잡아채면서 철문 쪽 두 명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무라카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든 것이 이미 6사람의 눈을 바꿔놓은 뒤였습니다. 허장이 사흘 전 밤 창고 장부 서류 아래 숨겨뒀던 것, 비단천에 싼 침통 이중 칸막이 아래 넣어뒀던 것, 그리고 저택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환기구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그날 밤 담장 밖에서 환기구 안쪽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향이었습니다. 20해 전 의병부대에서 배운 것이었는데 냄새가 없어서 알아채기 전에 이미 효과가 시작됩니다. 허장은 방 안 공기를 마시지 않으려고 숨을 얕게 쉬면서 포승줄에 묶인 손목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풀렸습니다. 찰나였습니다. 허장이 보찜을 집어들었는데 보찜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수아가 발로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허장이 몸을 숙여 집어드는 그 순간 방 안 한가운데서 두 총잡이가 서로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쾅! 총소리가 지하 금고실 철벽에 튕겨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야시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면서 소리를 질렀고 무라카미가 뒤로 물러서면서 벽에 등을 붙였으며 아이를 잡고 있던 수아가 놀라 손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장이 보찜 끈을 쥐었습니다. 보찜 끝에 달린 작은 방울이 있었습니다. 그 방울 아래 이어진 얇은 쇠사슬, 평소엔 보찜 안에 감겨있던 그것이 허장의 손목을 한번 감아돌면서 공중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딸랑. 첫 번째는 허장 바로 앞에 있던 총잡이였습니다. 쇠사슬 끝 방울이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건드리는 듯 스쳤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총잡이가 무릎부터 꺾이더니 옆으로 쓰러졌고 손에 쥔 총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향에 절반쯤 취한 상태였기에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문 쪽이었습니다. 허장이 몸을 돌리는 동시에 쇠사슬이 다시 뻗어나갔는데 이번엔 총잡이의 손목이었습니다. 총을 쥔 손목에 사슬이 감기자 총잡이가 반사적으로 손을 당겼고 그 힘을 역이용한 허장이 사슬을 비틀었습니다. 손목이 꺾이면서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총잡이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미 허장의 손가락이 그의 목 옆 혈자리를 한번 건드린 뒤였습니다. 소리 없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달아나려던 자였습니다. 향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세 번째 총잡이가 철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쇠사슬이 그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발이 엉키면서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철문에 이마를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나머지 7은 이미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거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향이 완전히 퍼진 방 안에서 자기 동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들이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32명의 이름을 팔아넘기는 데 걸린 6달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야시였습니다. 향을 마신 시간이 가장 짧았던 사람, 들어오자마자 몸을 낮춘 덕분에 가장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야시가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고 허장에게 겨누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허장이 멈췄습니다. 하야시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앞에서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아닌 보찜 장수라고 생각했던 자가 눈앞에서 10명을 쓰러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누구야? 하야시가 물었습니다. 허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야시의 총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총구 뒤에 있는 하야시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떨리는 방향을 봤습니다. 왼쪽 귀가 없는 자리. 그쪽으로 쇠사슬을 던지면 피하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허장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방한 공기 중에 아직 남아있는 향의 농도를 가늠하는 숨이었습니다. 쇠사슬을 손목에 한 번 더 감는 손이 움직였습니다. 하야시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팍! 쇠사슬이 빛처럼 뻗어나갔습니다. 하야시가 반사적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틀면 왼쪽 귀 없는 자리가 열립니다. 사슬 끝 방울이 정확히 그 자리를 건드렸습니다. 하야시의 총이 천장을 향해 한 발을 쏘면서 손에서 떨어졌고 하야시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완장이 굴러다녔습니다. 무라카미 겐지의 이름이 새겨진 완장이었습니다. 하야시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 장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길을 비키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허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라카미 겐지가 벽에 등을 붙인 채로 있었는데 아이는 허장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방 한쪽으로 밀어두었고 이제 철문 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라카미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허장의 머리를 발로 밀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55평생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자 남은 것은 그냥 늙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겁먹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허장이 무라카미 앞에 섰습니다. 무라카미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허장이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2명입니다. 허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이 장터에서 6달 동안 하야시에게 이름을 팔아넘긴 사람이요. 그 32명 중에 지금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셋입니다. 무라카미가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릿세입니다. 단양에서 시작해서 25냥이 됐고 다음 달엔 30냥이 될 예정이었지요. 그 돈으로 이 방이 채워진 겁니다. 허장이 금고실 쪽 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를 봤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뭔지 알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알겠더군요. 허장이 무라카미의 손을 놓았습니다. 무라카미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허장이 금고실 쇠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보였는데 벽에 걸린 등잔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금괴들이 쌓여 있었고 장부들이 있었으며 무라카미 겐지 7년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허장이 무라카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힘을 줬습니다. 무라카미가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버텨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끌렸습니다. 허장이 무라카미를 금고실 안으로 밀어넣고 쇠문을 닫았습니다. 빗장을 걸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무라카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내줘, 꺼내줘. 돈을 줄게. 원하는 건 다 줄게. 허장이 철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조선 사람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허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철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다 두고 나오시지요. 문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금괴를 집어던지는 소리였습니다. 무라카미가 금괴를 문을 향해 던지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집어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목이 쉬도록. 가져가. 다 가져가. 제발. 허장이 그 소리를 등 뒤에서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환기구에서 연기가 여전히 흘러들어오고 있었고 그 연기가 이제 금고실 안으로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로 돌아온 것은 새벽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수아들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장터 입구 처마 밑에 눕혀두고 보찜을 덮어줬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잠든 것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박봉석이 주막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는데 허장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박봉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난 거요? 허장이 앉지 않고 섰습니다. 장터 사람들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하셨지요. 박봉석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32개의 이름이 적힌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드린단 말이오? 내가 어떻게... 아침 장이 서면 들이시면 됩니다. 허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으로요. 박봉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폈는데 오늘은 하야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들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눈들이었습니다. 박봉석이 주막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봤습니다. 박봉석이 멈춰서서 장터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동안 봐온 얼굴들이었습니다. 떡을 돌리던 명절에 이 얼굴들이 웃던 것도 기억했고 자릿세를 못 내 고개를 숙이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이름이 있소. 내가 하야시에게 팔아넘긴 이름들이요. 32명이요. 6달 동안이요. 한 사람의 쌀닷 되시기였소.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박봉석이 종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끌려간 분이 있소. 쫓겨난 분이 있소. 소식을 모르는 분이 있소. 그게 다 나 때문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봉석이 종이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 있었고 끌려간 남편의 이름을 찾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으며 소식 없는 아들의 이름을 찾은 영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박봉석에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먹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욕보다 주먹보다 더 무거운 것이 침묵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이 장터에서 쌓아온 박봉석의 이름이 그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세울 수 없는 방식으로. 포목전 영감 김칠봉이 종이를 받아들고 이름들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름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징용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 그 날짜 사흘 뒤였습니다. 영감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박봉석을 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만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천을 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두부장수 오씨가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보찜 장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엿기름도 더덕도 낡은 보자기도 없었습니다. 언제 떠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씨가 그 빈자리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였는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씨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장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보찜 장수처럼 앉아서 낡은 삿갓 아래서 해죽이 웃으면서 이 장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오 씨가 두부판 옆 노쇠 양동이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그 양동이가 오늘 아침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장이 섰습니다. 8장.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장터 사람들은 그날 밤에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총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고 새벽에 저택 쪽 하늘이 붉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수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나흘째 되는 날 경성에서 순사 2명이 장터를 찾아왔다가 무라카미 겐지의 이름이 찍힌 장부와 서류 꾸러미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 서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누가 어디에 두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열흘 뒤에 서대문 순사 주임이 파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유치장에 갇혀있던 장터 사람 6이 풀려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장터 입구 길가에 개나리가 피었는데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자리를 펴는 모습이 작년과 달랐습니다. 자릿세 걱정 없이 자리를 폈고 단 양짜리 자릿세를 다시 관리인에게 내면서 영수증을 받았으며 장터 우물가를 누군가 손봐서 물이 더 잘 나오게 됐습니다. 포목전 영감 김칠봉은 봄마다 그랬듯이 얇은 천을 앞쪽에 내어 걸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올겨울보다는 덜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날이 풀렸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영감 자신도 몰랐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6명 중 하나가 영감의 자리 옆에 와서 인사를 했고 영감은 그 사람의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부장수 오 씨는 봄 장날마다 두부를 한 모씩 더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물으면 혹시 모르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누가 올지도 모른다고. 낡은 집신을 신고 해진 두루마기를 입은 누군가가 보찜 하나를 메고 이 장터 어귀에 나타날지 모른다고. 그러면 두부 한 모쯤은 내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 씨는 봄마다 두부를 한 모씩 더 만들었습니다. 박봉석의 주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박봉석의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았는데 박봉석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었고 외상을 달라는 사람에게 외상을 줬으며 자릿세가 없다는 사람에게 밥을 냈습니다.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박봉석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로. 사람들이 언제쯤 다시 주막 문을 두드릴지 박봉석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을 때 장터 어귀 어느 집 처마 끝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처마 방울이었는데 그 소리가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면서 동시에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 두 가지 감각이 어떻게 한꺼번에 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딸랑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천을 폈고 두부를 썰었으며 엿가위를 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다녀간 자리 위에서 이름도 묻지 않고 대신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장터가 3대를 이어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이어갈 방식이었습니다. 보찜 하나를 메고 어딘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터인지 다른 장터인지 아직 닿지 않은 어느 마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보찜 끝에서 방울이 울렸습니다. 딸랑. 그 소리가 멎지 않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꼭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늘 건강하시라고 기원드리겠습니다.